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철강과 건설 섹터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백재승입니다. 오늘은 철강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세미나의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 때 철강 시황이 어떻게 움직였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러고 나서 현재의 현황과 그리고 남은 연말까지의 철강 시황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철강 산업이 현재 어떤 사이클에 위치해 있고 과연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사이클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올해 상반기 때 과연 어떤 일들이 이 철강 산업에서 벌어졌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제시되어 있는 그래프들을 봐주시면은요, 이 철강 여러 제품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열연과 냉연 제품의 가격의 추이를 제가 그려봤습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부침이 늘 있었지만 아주 최근 거의 작년 4분기부터는 바닥에서 현재까지의 아주 드라마틱한 가격 상승을 저희는 충분히 지금 목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가격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여러 철강 제품들 중에서 특히나 제가 이 열연, 냉연 제품을 가져온 이유는 실제로 열연 제품이 철강 제품 내에서 가장 범용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건설 산업에서는 철근이라는 제품이, 조선 산업에서는 후판이라는 제품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실제로 열연이라는 제품은 특정 수요처에 국한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증권사 애널리스트 철강 쪽의 레포트를 보시게 되면은 아무런 제품에 대한 설명 없이 현재 철강 가격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표현될 때 그 철강은 열연 제품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열연 가격이 최근 들어서 정말 지난 한 20년, 10년, 20년을 통틀어 보더라도 가장 높은 수준까지 가격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은 열연뿐만 아니라 자동차 쪽이나 가전 쪽에서 많이 쓰이는 냉연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철강의 제품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지만 이 제품들의 가격 추이는 거의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점을 고려하신다면은 결국에는 철강 산업 자체가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가격들이 다 급등을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을 저희가 얘기를 할 때 결국에 가격을 형성시키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수요 그리고 공급이겠죠. 가격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수요가 좋았거나 공급이 줄었거나 혹은 수요가 좋으면서도 공급은 줄었거나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 때 철강 가격의 상승의 요인을 살펴본다면 수요는 코로나 이후로 회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현실화되는 시기였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공급은 사실은 줄어들지 않고 늘었습니다만 중국 쪽에서 철강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창 고조되는 시기였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요는 회복이 되는데 공급은 오히려 줄어들 것 같다는 전망들이 함께 나오면서 가격의 급등을 야기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철강을 만드는데 사실은 두 가지 생산 방식이 있어요. 설비로 치면은 고로라는 설비가 있고 전기로라는 설비가 있는데요. 이 고로라는 설비가 전체 글로벌 생산 설비의 거의 7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고로에서 나오는 주요 제품이 앞서 보셨던 열연과 냉연 제품인데요. 실제로 고로에서 이런 철강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원재료가 바로 여기 왼쪽에 제시되어 있는 이 철광석과 강점탄이라는 석탄입니다. 이 원재료 가격을 한번 보시면요. 이 철광석 가격도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당연히 철강 수요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철광석의 수요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가격에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철광석은 당연히 광산에서 생산이 되겠죠. 이 철광석 광산은 보통 브라질과 호주에 위치해 있는데요. 브라질 같은 경우가 남미 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코로나가 참 극심하게 성행하면서 실제로 광산 쪽에서의 생산 차질이 좀 빚어졌던 것도 공급 이슈로 가격을 급등하게 만들었던 요인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를 돌이켜보면은 철강의 주요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더불어서 철강 가격도 같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철강 업체들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심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그림으로 상반기를 경험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한 축을 담당하는 가격 상승의 한 축을 담당하는 수요 쪽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실제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작년에 이 GDP 증가율이 크게 급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작년 4분기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 수요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입니다. 여러 국가들에서 나타난 통화 정책, 유동성이 많아지는 그런 부분들도 이런 이 GDP 증가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쨌든 이 백신이 개발되고 유통되면서 이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나고 하는 것들도 다 수요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었을 겁니다. 저희 삼성증권에서도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이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 불가피했지만 그 이후로는 이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었고요. 실제로 그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돈이 많이 풀리는 상황에서 미국의 달러도 약세 기조를 좀 보이면서 이런 매크로 요인들이 대부분 철강의 가격, 그리고 사실 철강뿐만 아니라 이 구리나 알루미늄이나 아연 같은 금속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수요가 회복된다라는 기본 전제를 토대로 만들어진 매크로 요인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공급 측의 모습들을 한번 보시면요. 실제로 저희가 철강의 가동률을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중국의 철강 가동률은 작년에 빨리 급감했다가 빨리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반면에 유럽과 미국은 가동률의 하락이 생각보다는 더 오래 이어졌었고요. 실제로 최근까지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가동률 회복이 나타나지 않았다가 아주 최근에서야 미국은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가동률이 회복이 되었고 유럽은 아직도 가동률이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가동률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결국에는 각 지역에서의 철강 공급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텐데요. 중국은 생각보다는 빨리 생산이 회복이 되었지만 중국 외 지역에서는 생각보다는 더디게 공급이 회복이 되면서 수요는 회복이 이미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급 회복이 조금 더디게 진행되는 모습으로 비춰졌었습니다. 오른쪽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철강 수요 중에서 중요한 어떤 축을 차지하는 자동차 같은 경우가 여기 이 차트 이 부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진행되었을 때 먼저 철강 생산량보다는 먼저 둔화가 되었다가 회복은 좀 더 가파르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었고요. 결국에는 수요가 먼저 줄었다가 먼저 회복이 되는 모습, 반면에 철강의 공급은 뒤늦게 줄어들었다가 뒤늦게 회복이 되는 모습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아주 타이트하게 변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을 했고 이게 상반기 때 가격의 상승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자아냈다라고 저희는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이런 어려운 시국 속에서 각 지역에서는 단지 공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각 철강 산업 내에서의 이 기업들이 사실은 이 구조조정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도 목격이 되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상위 5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거의 과점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위 5개 업체가 이런 식으로 시장을 장악한 상황이었는데요. 특히나 작년 코로나 시국에서는 이런 그 높은 시장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방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3등 업체인 아셀로미탈 USA와 5등 업체인 AK 스틸이 하나의 회사로 같이 인수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실제로 미국은 5개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4개 회사가 과점하는 시장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요, 1등 업체인 바오스틸이 사실은 지속적인 M&A를 통해서 생산량을 크게 늘리는 모습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들은 거의 한 5, 6년 정도 지속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실제로 이 바우스틸은 5년 전만 하더라도 포스코랑 유사한 수준, 거의 한 4천만 톤 수준의 생산량을 기록하는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1억 톤이 넘는 수준으로 생산량이 거의 3배가 증가하는 모습인데, 이게 신규 설비를 늘렸다가 아니라 다른 기업들을 계속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덩치가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도 한 2-3개 기업을 이런 식으로 인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산업의 구조조정을 좀 야기했고요. 이것은 사실은 바우스틸의 의지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의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은 사실은 특별히 변한 건 없었습니다만 작년에 2등인 티센크룹과 3등인 타타스틸 유럽에서는 철강 사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이 사업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업을 그냥 M&A 시장에 매물로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문제는 아무도 사갈 사람이 없어서 결국에 매각에 실패를 했고, 대신에 지금은 이제 철강 가격이 회복이 되면서 오히려 사업의 실적이 좀 좋아지는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글로벌 각 지역에서 코로나 이슈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이런 식의 구조조정이 나타난 것은 또 철강 가격의 상승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저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철강의 수요는 글로벌 경기의 흐름을 따라갈 거니까요. 작년만 하더라도 사실 아주 많은 지역에서 수요가 급감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나마 중국이 코로나 국면에서 조금 더 빨리 회복이 되면서 글로벌 철강 수요 자체는 그래도 크게 줄지는 않는, 그렇다고 많이 늘지도 않은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이제 경기 회복이 진행이 되면서 수요가 좀 빠르게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타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보시면은 올해 수요 증가의 핵심은 중국이 아니라 중국 외 지역에서 수요가 많이 살아난다라고 이미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조는 내년에도 당연히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철강의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강의 공급은 사실은 줄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가동률이 회복이 더디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는 공급이 생각보다 늘어나지 않았겠지만, 실제로 중국이 작년에 이미 가동률이 많이 회복이 되면서 중국 쪽에서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 공급이 줄지 않는 모습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전체 글로벌 철강 수요와 공급 모두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생산량, 중국의 수요가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글로벌 철강 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의 생산량이 상반기 때 줄어들진 않았지만, 실제로 중국 정부가 2020년 말에 우리 2021년에는 철강 생산을 줄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언젠가는 철강 생산량이 줄어들겠지라는 기대감이 올해 상반기 내내 작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생산이 줄어든 게 아니라 그 기대감으로 가격을 받치는 요인이 되었었다라고 저희는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오른쪽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이 거의 올해 6월까지도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갑론을박이 좀 심했습니다. 정말 중국이 철강 생산을 줄일 의지가 있을까? 친환경 정책을 표방하기 위해서 철강 생산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제기가 되었는데, 정확하게 7월부터 이 철강 생산량이 작년 대비해서는 감소하는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올해 하반기에는 사실은 수요의 힘보다는 중국의 공급이 얼마나 크게 줄어들 것인가가 오히려 더 철강 시황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결국 핵심은 철강 가격이 두드러지게 상승하면서 철강 기업들의 실적을 이끌었고 주가도 사실은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과연 그렇다면 하반기는 철강의 수요와 공급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보셨던 차트랑 동일한 건데요. 실제로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높아진 가격이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이제는 기대 요인이 아니라 우려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이 가격이 꺾여 내려가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과연 이렇게 높아진 가격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된다면 과연 각 정부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우려까지 번져가게 되면서 이 가격이 유지될 수 없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추가로 더 오르지 못한다면 결국에 철강업체들의 실적도 더 좋아지지 못한 채 이제는 감소하는 국면으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실제로 최근 한 2, 3개월 동안 철강업종의 주가를 짓누르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5월 달을 기점으로요, 실제로 미국의 가격 그리고 한국의 가격도 하락한 거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의 가격이 5월 달에 고점에서 하락한 이후로 횡보 국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나타난 이유는 5월 달에 중국 정부가 정확하게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철강이든 구리든 이런 산업용 금속의 가격이 추가로 더 오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가격을 통제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때 그 우려가 가격의 하락을 이야기했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중국만 조정을 받았던 거고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른 지역은 사실 조정이 없었습니다. 왜 한국은 조정이 없었을까요? 사실 중국과 한국의 철강 가격은 늘 같이 움직여 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산 철강 제품의 한국 수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중국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한국 그 수입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한국 내수 가격도 같이 끌어내리는 모습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양상이 좀 달랐습니다. 중국은 가격을 통제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친환경 정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철강 생산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려지책으로 내세웠던 게 철강의 생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출을 줄여서 최소한 중국 내부에서는 공급이 충분히 남아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새로운 정책으로 제시가 되었고요. 그렇게 된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산 제품이 덜 들어오게 되면서 오히려 공급이 타이트해지는 모습으로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시장의 우려와는 다르게 실제로 한국 철강업체들의 실적은 3분기까지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과거만 하더라도 중국과 한국의 철강 가격의 격차가 톤당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 벌어지면은 어김없이 중국산 제품들이 이 한국의 가격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 수출을 늘려서 한국으로 많이 유입이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가격의 갭이 이제는 한 톤당 한 25만 원 정도로 벌어져도 생각보다는 중국의 수출량이 한국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중국에서 수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철강 가격은 여전히 버팀목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철강 업체들의 실적을 가늠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가격의 흐름 가장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철강 가격과 원재료 가격의 차이인 이 스프레드라는 개념이 철강 업체들의 이익으로 바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 스프레드 자체를 보시면 중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만큼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소한 3분기까지는 한국의 철강 업체들의 실적은 특별히 훼손되는 것이 없다라고 봐도 아직은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 철강 업체들의 주가는 5월 달에 한번 조정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 최근에 잠깐 회복을 했지만 또 아주 최근에는 또 급하게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사실 이거는 수요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달 들어와서 저희는 추석 연휴였던 것 같은데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제기가 됩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인 헝다그룹의 파산 가능성이 고조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중국의 전력난이 너무 심해서 이 전력이 제때제때 공급이 잘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중국의 경기가 후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함께 제기가 됩니다. 이런 요인들이 다 사실은 철강의 수요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우려가 많이 불거지면서 최근에 철강 업체들의 주가가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철강 수요를 굳이 구분을 한다면 거의 절반을 부동산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동산 지표로 보여지는 투자 증가율이나 착공 면적 증가율이 전부 다 올해 한 4월 정도를 기점으로 다 둔화세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미 중국의 부동산이 철강 수요를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헝다그룹 이슈가 이것을 조금 더 우려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수요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인프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의 둔화라거나 인프라 투자액의 어떤 그 하락,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병행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중국의 철강 수요 자체는 참 좋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심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국 철강 수요의 한 15%를 차지하는 기계, 그리고 한 10%를 차지하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다 그 둔화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죠.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중국의 철강 수요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지금 딱히 좋은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대할 게 없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 조정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 중에 하나인 수요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과연 공급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사실 또 함께 바라봐야 되는 중요한 팩터가 될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이기도 한데요.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7월을 기점으로 이제 전년 대비 감소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철강 수요가 많이 둔화되고 있긴 합니다만 전년 대비 수요 증가율의 둔화가 마이너스 5% 내외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철강 생산의 감소폭은 거의 마이너스 10%에 육박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 9월 이후로도 연말까지 놓고 봤을 때 이 철강 생산의 감소폭이 최소한 이 정도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생산의 감축은 훨씬 더 강하게 겨울철에 나타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그 전력에 대한 그 어떤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철강의 생산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미 발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내년 2월 달에 중국 북경에서 이제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보통 이런 글로벌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걸 앞두고서 대기 오염을 크게 줄이기 위해서 보통 중국 정부는 철강의 생산을 일시적으로 크게 줄여서 대기 오염을 완화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겨울철도 당연히 그렇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철강 생산량이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수요가 많이 좋지 않아 보이는 이 국면에서 주가는 이미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도 같이 줄어들어서 사실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생각보다는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우리는 좀 주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연말까지 놓고 봤을 때 이런 공급의 흐름이 저희가 생각한 대로 더 줄어드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목격이 되었을 때 주가는 다시 한번 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한국의 주요 철강 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철강 기업들 전반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시면은 PER 기준으로 4.4배, 사실은 과거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죠. 이것은 주가 자체가 굉장히 낮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실제로 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포스코나 현대제철만 하더라도 지금 올해 ROE가 거의 10% 혹은 그 이상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불과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이 ROE가 보통 한 2, 3% 정도 수준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진 시황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거에 비해서는 아직 밸류를 많이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연말에 공급이 더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과 함께 이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것은 조금 더 중장기 관점에서의 사이클을 좀 논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철강 산업을 시클리컬이라고 부르거든요. 시클리컬, 사이클이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철강 산업의 사이클은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격의 흐름으로 간단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당연히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뭐 다시 이제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이게 결국에는 사이클의 흐름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가격이 좋아지는 이 국면에서는 수요가 좋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그림이 되겠죠. 수요가 좋아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공급도 늘어나게 됩니다. 공급이 훨씬 많이 늘어나면 가격이 빠지겠지만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국면에서는 공급이 증가하더라도 수요를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변하느냐 보다도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는 국면에서 개별 기업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초기에 수요가 좋아질 때는 수요가 증가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나의 기존 설비의 가동률을 끌어올리면서 공급을 늘리겠지만 가동률이 목에 차도 수요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투자를 늘려서 이제 설비를 증설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판매량을 확보를 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펼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경기가 꺾이면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은 사실은 공급이 같이 줄어들었을 때 가격이 유지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그렇게 빨리 공급이 조절되지 못한다는 데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투자가 이미 늘어나서 신규 설비들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요가 꺾여 내려가더라도 거의 한 3년 정도는 공급이 같이 따라 내려가기보다는 이미 늘어난 생산 설비에서 공급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많이 훼손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가격은 훨씬 더 오랜 기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거나 혹은 그게 아니라면은 공급 자체가 이제는 그 구조조정이 나타나거나 너무 가격이 언제 빠져서 이 한계 기업들이 이제 더 이상 사업을 못하게 돼서 시장에서 이제 퇴출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공급이 조절되면서 가격이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이클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도식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요와 공급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신규 설비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어떤 식으로 흘러오느냐가 다음 사이클에서 공급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결정짓는다라는 게 오히려 좀 좋은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철강의 수요는 당연히 그냥 GDP 성장률에 거의 비례해서 흘러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철강의 수요를 예측해서 가격을 맞춰보자라고 했을 때 실제로 GDP 성장률을 예측해서 가격을 맞추자라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결국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경기를 예측해서 철강 가격을 맞춰서 철강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판단해 보자라는 건데요. 경기를 판단한다.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철강 수요를 아주 빠르게 혹은 아주 예측력을 높여서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철강을 지금까지 담당해서 분석한 지 한 7, 8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수요에 대해서는 과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뷰가 확실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그만큼 이 경기의 흐름을 그때그때 판단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워낙 많은 요인들이 경기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이클에서 투자와 공급 쪽에 좀 더 집중해서 이 긴 사이클을 좀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20년간의 철강 가격의 흐름을 놓고 보시면요. 실제로 2000년대 중후반까지 가격의 우상향이 나타났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2008년, 2009년을 기점으로 가격은 약간 조정이 좀 세게 나왔었다가 2015년까지는 철강 가격이 그냥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었습니다. 16, 17년, 18년에 가격이 좀 회복이 되었지만 다시 횡보를 좀 보였고요. 아까 보셨던 그 가격 차트에서처럼 최근에는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이 국면, 각각의 국면에서 실제로 글로벌 캐파, 이제 신규
전체 설비죠. 이 설비의 양과 그리고 이 철강 기업들의 신규 설비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흘러왔었는지를 보면요. 가격이 올라올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좋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투자를 늘리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점진적으로 철강의 설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2008년, 2009년에 금융위기가 터져서 수요가 급감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공급이 조절된다면 가격이 이렇게 급락할 리가 없겠죠. 하지만 공급 조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투자도 별로 줄어들지 않고요. 설비도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투자의 관성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설비를 짓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매년 공장의 완공을 위해서 투자금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금융위기가 왔고 수요가 급감을 했을 때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짓고 있던 공장을 이제 그만 짓자라고 공사 중단을 하고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버리자라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짓고 있던 거 일단 마저 짓고 수요가 좋아질 때까지 버텨보자가 되겠죠. 그래서 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거의 한 3, 4년 정도는 투자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설비가 늘어나는 사이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도 철강 가격이 그 전에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수요가 여전히 2015년까지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진 생산 설비에서 공급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훼손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급락하게 되고요. 대신에 이제 투자는 감소세에 접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이 생산 설비는 2010년대에는 거의 늘어나지 않아요. 사실은 2016, 17년에 소폭 줄어드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이때가 중국이 구조조정을 할 때였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구조조정을 한다,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 그 포인트가 철강 가격의 상승을 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16, 17년에 작용을 했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국면이 많았으니까 크게 국면을 나눠보면 2000년대의 10년 그리고 2010년대의 10년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투자가 늘어나면서 실제로 글로벌 철강의 설비는 2000년대 10년 동안 꾸준히 늘어나게 됩니다. 거의 뭐 2배 정도 늘어나죠. 사실 이거 늘어난 거의 대부분은 그냥 중국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0년대에 그 전체 설비는 당연히 2010년대에 가격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그 철강 업체들은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 설비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정체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철강의 가동률, 기업들이 얼마나 생산을 하고 있느냐를 놓고 봤을 때에는 사실 이때는 설비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설비에서 나오는 공급량이 조금 늘어난다고 해도 가동률은 빠지는 구간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2010년대에는 이 설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서 꾸역꾸역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도 어쨌든 저성장이지만 줄어들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으로 가동률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요. 설비는 더 늘어나지 않죠. 가동률은 이제 공급 과잉이 심하지 않았던 2000년대 초반까지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러고 우리는 이제 2020년대를 맞이하게 되죠. 10년 단위로 끊어봤을 때 2020년대의 공급을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2010년, 지난 10년간 신규 설비에 대한 투자가 많았었느냐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지난 10년간 설비 투자는 거의 없었죠. 왜냐하면 가격이 안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투자가 굉장히 저조하게 흘러갔던 지난 10년의 사이클 때문에 2020년대는 이제 공급 과잉이 더 심화되지 못하고 공급 과잉이 오히려 완화되는 그런 사이클로 접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2000년대는 그냥 수요가 좋은 사이클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2010년대는 명확하게 공급 과잉 사이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2020년대는 저는 이 공급 과잉이 이제는 완화되는 사이클로 접어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클이 큰 틀에서
변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공급 과잉이 완화되고 더 이상 이제 투자가 늘지 않아서 공급이 이제 타이트해지는 상황이 이제 도래해서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가격이 올라가면서 철강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미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원래라면은 이 사이클의 흐름상 가격이 좋으니까 또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냐면 당연히 투자가 늘어나고 설비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2020년대를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할 때 그거를 방해하는 요인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바로 ESG입니다. 철강이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제조 업종으로 여겨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 ESG 관점에서 철강 산업에 대한 탄소 비용을 부과해야 된다는 기조가 훨씬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탄소 비용이 얼마나 부과될지는 사실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전망들만 나오고 있는데 아직 그거는 조금 더 구체화가 되어야 저희가 좀 숫자적으로 파악이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서 설비를 더 늘려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새롭게 제기된 이 ESG 트렌드가 탄소 비용을 증가시키게 될 텐데 이 불확실한 비용 팩터를 생각하고서 투자를 함부로 늘리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ESG 트렌드 때문에 철강 산업은 아이러니하게도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오히려 진입 장벽을 잘 구축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0년대에 사이클 자체는 공급 강이 완화되는 사이클로 접어들게 되었는데 원래는 그 과정에서 투자가 늘어나야 되지만 새롭게 제시된 이 ESG 트렌드가 이 사이클을 꼬아버릴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좋은데도 투자가 잘 늘어나지 않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때 어떤 종목들이 좀 더 유망해질 수 있을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은 이런 ESG 트렌드에 잘 적응해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탄소 감축을 잘 할 수 있는 철강 업체들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이 높아진 진입 장벽을 잘 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본다면 글로벌 탑티어 철강사들이 좀 중소형 철강사들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기술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면밀히 파악해서 이런 투자 판단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강의 수급 자체는 결국에는 이 2020년까지도 공급 과잉이 조금 심화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공급 과잉이 더욱 더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을 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탑티어 철강사들의 어떤 기업 가치도 사실은 조금 더 지난 10년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수준으로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철강뿐만 아니라 광산도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가져왔었습니다. 보시면은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났다가 지난 10년간은 거의 다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금속 쪽도, 철강이 아닌 금속 쪽도 사실은 거의 비슷한 사이클로 2020년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한 그 주가의 상승을 글로벌 철강 산업 그리고 글로벌 광산업체들이 같이 좀 향유를 하고 있지만 이게 단지 코로나 특수성으로 인해서 그냥 반짝 올랐다가 반짝 다시 다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지난 10년간 보여줬던 이 주가 퍼포먼스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퍼포먼스를 2020년대에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철강 산업은 이렇게 상반기에 대한 리뷰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전망 그리고 좀 더 중장기 관점에서 이 사이클의 변화까지 함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철강 산업에 대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